현감에겐 고을 백성이 모두 자기 자식들이고 형제 부모들이다. 이 여질고 덕스러운 현감은 오로지 백성이 근심 걱정 없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기만 바랐다. 현감은 동원에 앉아 있을 때가 가물에 콩나듯 드물었다. 낮이고 밤이고 평복을 입고 구석구석 고을을 헤집고 다녔다. 허름한 도포에 갓을 눌러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복을, 어떤 때는 농부처럼 사냥꾼처럼 변장의 이골이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마을 골목길을 지나는데 초가삼간에서 가느다란 불빛을 타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왔다. 처마 밑에서 발도둠을 해 들창 속을 들여다봤더니 흙벽에 관솔볼을 켜두고 꾀죄죄한 집주인이 집더미 속에서 집신을 삼고 있었다. 무엇이 그리 신이 났던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손놀림이 쉼없이 재빨랐다. 그때 마누라가 밤참으로 막걸리 호리병과 도토리묵 몇 점을 들고 들어왔다. 나가지 말고 한 잔 따라봐. 마누라가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안주로 묵 한 점을 입에 넣어주자 집신 장수는 수염에 묻은 술을 한 손으로 훔치고 한 손은 치마 속으로 쑥 들어갔다. 막걸리 2잔을 마신 집신 장수는 집북대기 위에 마누라를 쓰러뜨리고 치마를 훌러덩 걷어 올렸다. 현감은 흐뭇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튿날 고을 장날에 현감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다 어젯밤에 봤던 집신 장수를 또 보게 됐다. 집신 장수는 양손에 집신을 들고 춤을 췄다. 동짓달 짧은 해가 떨어지자 집신 장수는 좌판을 접었다. 그때 갓 처사가 말했다. 탁배기 한잔하고 싶은데 대작할 사람이 없소. 두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갔다. 탁배기 잔이 몇 순배 돌자 갓 처사가 말문을 열었다. 유기점 주인은 왼손님과 멱살잡이를 하고 포목점 주인도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던데 그대는 집신 장사하면서 멋이 그리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거요? 집신 장수 오서방은 낄낄 웃었다. 나물 먹고 물 마셔도 처자식 배 골리지 않고 웃으며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요? 돈을 한 개짝 묻어놓은들 싸움질이나 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요? 주막을 나오자 눈이 펄펄 내렸다. 팔다 남은 집신을 지고 다른 손에는 강고등어 한 손을 들고 집신 장수는 어깨춤을 들썩이며 집으로 돌아갔다. 갓 처사 현감은 많은 생각을 했다. 이튿날 현감은 육반관속과 회의를 마치며 집신 장수 얘기를 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예방이 다음 장날 민정시찰 나가실 때 소관도 데려가 주십시오. 하자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장날 예방은 관아출납계에서 돈 1000냥을 차입해서 비단주머니에 넣어 평복으로 갈아입고 현감을 따라 민정시찰길에 나섰다. 저녁 나절 장터에서 현감과 예방이 멀리서 집신장수 오서방이 집에 가려고 좌판 접는 걸 보고 먼저 불이 나게 집신장수 집으로 가 살인문 밖길가에 돈주머니를 떨어뜨려 놓았다. 이웃 담 모퉁이에 숨어서 엿봤더니 집신장수가 주머니를 주워 두리번거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신장수가 한참 후 다시 나오더니 눈이 왕방울만 해져서 사방을 살피다가 집으로 들어가기를 몇 차례 하는 걸 보고 현감과 예방은 그 자리를 떴다. 다음 장날 현감은 장터를 비집고 다니다가 집신장수 좌판에 갔지만 그 자리에 집신장수는 없고 낯선 장사꾼이 사발을 팔고 있었다. 사발장수할 이 좌판 자리를 내가 샀소. 집신장수는 더는 장사를 하지 않을 거라 합디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현감은 제 눈을 비볐다. 집신장수가 반짝거리는 것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에 공단 목도리를 두르고 위젓한 걸음으로 어둠살이 내린 저작거리를 가로질렀다. 현감이 멀찌감치 따라갔다. 그는 서슴없이 기생집으로 들어갔다. 기생들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오라버니 하며 자지러졌다. 며칠 후 현감과 예방이 집신 장수집에 간 날 밤이었다. 야 이년아, 내가 떼거리를 바닥냈느냐? 방바닥이 왜 냉골이냐? 나 죽여라, 나 죽여. 쾅, 방문이 열리고 그릇을 엎은 채 소반이 마당에 나뒹굴고 요강이 날아와 펄썩 박살이 났다. 집신 몇 켤레 팔아봐야 겨우 한 냥이 들어오는데 1000냥이 굴러 들어왔으니. 이튿날
예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집신장수집에 가서 957냥을 회수해오자 현감이 집신장수의 자판자리값, 깨진 소방과 그릇, 요강값으로 57냥을 도로 돌려줬다. 소금장수 보부상 배생원이 술 한 잔을 나누고 주막집 객방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지난달엔 동료 보부상 우서방이 허리가 아파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제는 연배도 아래인 박서방이 무릎이 나가 고향집까지 걸어갈 수도 없어 기약 없이 주막 구석방에 처박혀 쑥뜸만 뜨는 것이다. 보부상은 무거운 등짐을 지고 고개 넘고 내건너 걷고 또 걷는 게 일이라 40살 언저리에서 허리에 무릎에 고장이 나기 마련이다. 배생원도 가끔 무릎이 시큰거려 눈질끈 감고 이만할 때 그만두기로 했다. 보부상을 접기로 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집이 그리운 것이다. 다음날 새벽 소금가마를 챙겨 떠날 걱정하지 않고 마누라 엉덩이 두드리며 제 집 안방에서 스르르 눈을 감고 꿈나라로 가고 싶은 것도 그 일을 그만두는데 큰 몫을 차지했다. 배생원은 허구한 날 객지를 돌아다니며 저녁에 술 한 잔은 마셨지만 투전판에 끼어들지 않았고 여색도 밝히지 않아 이제껏 참하게 돈을 모았다. 부푼 가슴을 안고 고향집에 돌아오니 마누라가 병석에 누워 있었다. 남편 돌아온 줄도 모른 채 열이 펄펄 나는 마누라 옆에 아들 두 놈과 며느리가 지키고 앉았다. 의원을 데려왔더니 진맥을 한 의원이 너무 늦었네 라는 한마디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마누라는 이승을 하직했다. 시도 때도 없이 술병을 차고 마누라 묘를 찾아 봉분에 기대어 잠이 든 적도 있던 배생원의 발길이 뜸해질 쯤 매파가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큰며느리는 매파가 집안에 발도 못 붙이게 막아섰다. 어머님 탈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매파가 들락날락하는 거야. 남의 눈도 생각해야지. 매파가 직접 배생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떼를 써도 수문장처럼 막아선 큰며느리는 막무가내다. 아랫동네로 새갓난 작은아들 내외도 큰아들네와 다를 바가 없었다. 배생원의 형님과 당숙 등 친척 어른들이 찾아와 배생원을 다그쳤다. 아직 40도 안 됐는데 호라비로 한평생 살아갈 거야? 재혼하지 않을 거라는 소문과 달리 배생원은 개면적은 웃음을 흘리며 마땅한 혼처도 없고 했다. 배생원이 재혼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날 밤 두 형제와 두 며느리가 남몰래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제 할 수 없네. 우리가 찾아야 해. 맏아들의 주장에 모두가 의견일치를 봤다. 그들이 찾는 새어머니의 조건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다. 배생원의 나이는 40이 안 됐고 허벅지는 아직도 씨름꾼 그것인데 아이를 만들라 치면 열인들 못 만들 것인가. 두 아들놈의 속셈은 뻔하다. 아버지가 아이를 자꾸 낳으면 형제들이 늘어나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재산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며느리 둘이 서너 달 넘게 설치고 다니더니 딱 마음에 드는 새 시어머니감을 찾아냈다. 손이 끊어져가는 부잣집에 시집갔다가 아이 못 낳는 성녀라고 쫓겨나 친정집에 와 있는 24살 과부였다. 배생원 며느리 둘은 보물단지라도 찾은 듯 희색이 만면하고 작은 며느리는 처음 만난 성녀의 손을 잡고 어머님 하며 촐싹거렸다. 그 성녀가 싹바느질로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배생원 두 며느리가 장롱 속 폐물과 금부치를 팔아 500냥을 만들어 시어머니 깜성녀에게 안겨줬다. 혼사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때가 마침 꽃 피고 새 오는 춘삼월이라 얼른 혼례식을 올렸다. 배생원이야말로 효부 며느리 덕택에 보물단지를 얻었다.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 새하얀 요 위에 새빨간 핏자국이. 배생원이 깜짝 놀랐다. 손이 끊어져가는 부잣집에 팔려가다시피 시집갔는데 신랑이라는 배불뚝이 영감님이 아무리 용을 써도 속궁합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배생원은 놀라서 보물단지를 꼭 안아주었고 며느리들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다. 부인의 배가 불러오자 배생원은 입이 귀에 붙었다. 그런데 인물 좋고 마음씨 곱고 젊은 보물단지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배생원이 다그치고 다그쳐 물었더니 며느리 둘이 명색이 시어머니인 자신을 사기꾼이라 몰아붙이며 우선 500냥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배생원이 당장 500냥을 부인 손에 쥐어줬다. 배생원은 저작거리에 큰 기와집을 사고 부인을 데리고 이사를 가 소금 도매상을 차렸다. 부인은 2, 3년 터울로 가을무 뽑듯 쑥쑥 아들을 낳고 소금 도매상은 불난듯이 쑥쑥 커졌다. 노동진은 남양 출신이다. 활을 잘 쏘았으나 운수가 기박해 묵과 초시는 항상 통과했지만 최종 시험인 회시에는 매번 떨어졌다. 어느 날 인경후 만취한 상태로 육조 앞 큰 길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날은 어영청에서 술라를 도는 날이었는데 나졸이 그를 붙잡자 냅다 후려쳤다. 술라군 패장이 달려오자 이번에도 또 주먹을 휘둘렀다. 나졸 4~5명이 달려들자 잇따라 때려눕히고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다. 급기야 각 패의 나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를 붙잡아 결박해서 다음날 아침에 대장집 대문 밖에다 대기시켰다. 대장은 안국동 홍정승이었는데 홍공이 그를 잡아들이라 하여 물었다. 내 놈은 술라법의 뜻을 아느냐? 압니다. 그걸 아는 놈이 왜 술라군을 때렸느냐? 한 말씀드린 다음 죽고자 하였습니다. 잠시 오라를 풀어주소서. 홍공이 결박을 풀게 하니 일어나 아뢰었다. 소인은 남양의 과거시험 응시자입니다. 제 나름으로 용력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자신이 있사옵니다. 운수가 기박하와 회시에 응시한 것이 무려 10여 차례이온데 이번에 또 낙방하였습니다. 소인의 신세를 돌아보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재상의 문화의 빌부터 처지를 바꿔볼까도 싶지만 그 길도 막연합니다. 지금 명망이 어르신보다 높은 분이 없기로 한번 뵙고자 하였으나 문전에서 쫓겨날 것이 뻔한 처지라 일부러 술라군을 때려눕혔던 것이옵니다. 술라군을 두들겨 패면 반드시 이뜰 아래 잡혀올 것이니 한번 조난을 뵙고 사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만약 때리지 않고 기껏 야금만 범한다면 집사청에서 곤장이나 얻어맞고 쫓겨날 것이온데 무슨 수로 이뜰 아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상대하면 둘의 용력이 있다 쳐줄 것인데 소인은 5사람을 쳤으니 5사람의 용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또께서 이놈을 문화에 거두어 주심이 어떠한지요? 홍공이 그를 눈여겨보더니 껄껄 웃었다. 어제 맞은 장교는 어디 있느냐? 그 장교가 명을 받들고 대령하자 너희 5이 저 한 놈에게 맞았으니 장차 내 녀석들을 어디에 쓰겠느냐? 너는 장교 패를 풀어놓고 물러가거라. 하고는 그 전령패를 노동지에게 채워주고 문화에 두었다. 그는 영리하고 기민해서 매사가 주인의 뜻에 맞았다. 이로 인해 총애가 날로 높아져 안팎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맡겼는데 어느 한 가지도 빈틈이 없으니 홍공은 그를 수족처럼 여기게 되었다. 노동지는 별군관을 시작으로 차차 승진하여 오랫동안 부지런히 일하다가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던 포구인 선사포의 첨사가 되었다. 그가 부임할 때 홍공이 가명과 병영에 편지를 써서 매사를 돌봐 주도록 당부하였다. 그러나 3년 후 임기가 끝나도록 홍공에게 문안 편지 한 장이 없으니 홍공의 문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원망하였다. 그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홍공을 찾아뵈니 홍공이 기분 좋게 반기었다. 그간 아무 탈 없이 지냈느냐? 그래, 그간 소득은 많이 있었느냐? 소인이 대감의 은혜로 진을 맡아 3년 동안 모은 소득으로 남양의 전토를 사두었습니다. 이제 평생을 편안히 지낼 만합니다. 홍공은 아주 잘된 일이로구나 하고 기뻐하는데 노동지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직을 고하는 것이었다. 홍공이 놀라며 네가 내 집에 와가지고 어이 머물지 않고 이리 서둘러 돌아가려 하는 거냐? 소인이 정성을 바쳐 사또께 힘을 다한 것은 장차 바라던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이제 소득이 바라던 바를 넘어 흡족하온데 다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제 떠날까 합니다.
홍공은 아무 내색 없이 허락하였다. 그가 문을 나설 때 누군가 홍공의 은혜를 저버린다고 책망하니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공예 문화에 있은 지 10여 년이다. 여러 곳에서 보내온 물건을 사또께서 어찌 일일이 다 살피시겠느냐? 웬만한 물건은 모두 우리 선에서 처리하였다. 내가 보잘것없는 진이 첨사로서 온 진을 다 뒤져 구할 수 있는 모든 복물을 바치더라도 아래 것들의 소유물밖에 안 될 뿐이니 꼭 필요치 않은 일이라 그리 하지 않은 것이다. 말을 마치고 그는 즉시 남양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왕래하지 않았다. 그 뒤 정조 즉위년에 홍공은 실각하여 고향 문봉의 선영 아래 은거하였다. 그때에는 청지기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 노동지가 비로소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조석으로 시중을 들었다. 홍공의 병환이 의중해지자 곁에서 간병하며 직접 탕약을 지어 올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손수 염습하여 입관하였고 장사를 마친 뒤에는 통곡하며 돌아갔다. 이초시의 사위 설주달은 과거에 7번이나 낙방하고 나서 7전8기라 큰소리치더니 또 미역국을 먹고 마침내 책더미를 아궁이 불더미 속에 쳐박고는 파랗고 건달이 되었다. 키가 팔척에 허우대는 허여멀끔한 데다 말주변도 좋아 사람 모이는 곳이면 안 끼는 곳이 없다.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모르는 것이 없어 별명이 만물박사다. 깊은 지식은 없이 수박 겉핥기로 영양가 없는 잡학에 밝아 역사는 본듯이 얘기하고 천문지리는 지관을 뺨치고 농사엔 농군보다 더 많이 알고 관상송금 사주팔자는 점쟁이 저리 가라 하고 병에는 의원보다 더 아는 척했다. 설주달은 술 한 잔 걸치면 장인인 이초시한테 구박을 받으면서도 개울 건너 처갓집에 들른다. 자신은 관운이 없어 억지로 관직을 맡으면 애기 따라 화를 입는다며 현란한 입심으로 장모의 마음을 꽁꽁 묶어놓아 아직도 100년 손님이다. 요즘 부쩍 처갓집에 발길이 잦은 것은 장모한테 술 한 잔 얻어 마시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장모가 데려다 놓은 몸종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서다. 장모의 친정 쪽 종질이 되는 몸종 길례는 꽃다운 17에 이목구비가 또렷한 데다 엉덩이는 탄탄하다. 어느 장날 장인 장모는 장에 갔겠지 생각하며 개울 건너 처갓집에 갔다. 장인은 장에 가고 없었지만 불행하게도 장모는 집에 있었다. 설주달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우물물을 길어오던 장모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아니, 길례는 어디 두고 장모님께서 손수 물을 길어오십니까? 물동이를 내려놓은 장모가 크게 반색을 했다. 자네 잘 왔네. 우리 길례 좀 살려주게. 자네 학질 고치는 법을 아는가? 건달 사위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게 있었다. 잘 알지요. 설주달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게 몹시 까다로운 병입니다. 몸을 치료하면서 달라붙은 불귀신과 한설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나도 죽어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장모는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길례 방에 들어갔다 온 설주달은 지필목을 가져오라 해서 부적을 그리더니 병풍을 가져오라 해서 길례 주위로 둘러치고 방문을 꼭 잠근 후 100보 이내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며 장모를 멀찌감치 몰아내고 미소를 흘리며 병풍 속으로 들어갔다. 길례의 저고리를 벗기고 치마를 내리고 장모가 길어온 찬 우물물에 수건을 적셔 온몸을 닦아내고 앵두 같은 입술에 입을 맞추고 꽃봉오리가 오르듯이 봉긋한 유두를 마사지하며 가뭇가뭇 돋아나는 숲을 헤쳤다. 비몽사몽간에 열이 펄펄 끓다가 추워서 오들오들 떨던 길례가 깜짝 놀랐다. 홍두깨가 꽉 막혔던 옥문으로 돌진한 것이다. 한참 후 설주달은 땀번벅이 되어 나왔다. 학질은 놀라면 낫는다더니 이튿날 길례가 일어났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길례가 헐레벌떡 설주달을 찾아왔다. 길례를 따라 처가에 갔더니 안방에 병풍을 쳐놓고 장모님이 끙끙 앓고 있고 마루에서는 장인이 지필목을 내놓고 먹을 깔고 있었다. 설주달은 도망쳤다.
장모님 병은 장인만이 고칠 수 있는데 남의 속도 모르는 설주달의 마누라는 제 어미 학질을 안 고쳐준다고 뒤돌아 앉아 눈물을 짰다.